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4강과 5강에서는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및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바로 비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알아볼 대상은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특히 베버는요, 그 유명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내세운 사상가입니다. 그렇다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막스 베버는 디르켐, 칼 막스와 함께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경제학자이자 법학자였으며 스스로 정치가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다 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 초안위원회의 일원이었고요. 베르사유 조약을 맺을 때는 독일 대표를 맡기도 했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글로요,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고 소명으로서의 학문, 소명으로서의 정치 등의 연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오늘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인가를 두고 이야기할 우리에겐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란 너무나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한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카리스마적 리더십, 왜 정치 지도자에게 카리스마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선 베버가 근대 사회의 특징으로 보는 관료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베버는 근대화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국가의 실질적 지배권을 필연적으로 관료들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란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행정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와 무관하게 등장한 정치인들조차 나중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시민의 대표직에 만족하지 않고 장관이나 총리직 같은 관직을 얻게 투쟁하는 것을 여러분이 흔히 보고 있죠. 이런 행정의 관료화는 근대 국가의 필연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대 이후의 국가는 근대화될수록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만들고요. 봉급, 연금, 승진, 전문 훈련과 분업, 공정한 관할 업무, 문서를 통한 절차, 공무원들 간의 서열화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관리들이 일선에서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요, 국민들의 일상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이 베버는 합리적인 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 관료 국가의 발전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료주의 하면 국가를 떠올리시지만 베버에 따르면 관료주의가 탄생한 곳은요,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합리적 계산 없이 기업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더불어 이런 계산을 수행할 법과 행정이 없이는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베버는 합리적 자본주의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라는 명분 아래서요,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할 계산, 법,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조직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공식적 채용 절차부터 구성원들 간의 서열화에 이르는 관료화의 경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버가 이런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관료화 경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 관료제의 바탕에는요, 합리적 전문성과 훈련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지도하는 정신이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이게 그 이유를 쉽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관료들의 본질은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료들의 미덕은요, 본질적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이고, 서열화된 체계 내에서 오직 소수의 관리들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데요. 그 소수의 관리들도 사실은 잘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장관들이 관료들 사이에서 뽑히지 않나?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베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 전문적 관료에서 선출되는 것보다 다른 외부의 정치가들 사이에 선출되는 이유는 관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보다는 관리의 의무에 익숙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료들의 책임은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업무와 관리에 대한 책임에 불과합니다. 베버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관료들을 영혼 없는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관료 조직에선 정치는 소멸되고 관리들만이 남는다. 그리고 관리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버가 이렇듯 적나라하게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요. 이런 관료제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현대사의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평등이란 가치를 유지하는 대중민주주의가 국가의 구성원 안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관료제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대중들 혹은 도시 하층민들이 민주적 체제에서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은 이 관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사회 내에서 평등이란 개념이 확장될수록 관료제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관료제의 본질은 앞서 보았듯이 국가의 관리이지 무엇이 국가의 중요한 목표이며 혹은 국가가 주도 혹은 보호하는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관료제가 근대 사회의 특징이면서도 근대 사회의 문제가 되는 데는 근대 사회의 현실이 가치다원주의라는 데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각기 다른 가치의 경중을 따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치가 다원화되어 갈수록 다양한 가치 속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원성 자체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문제는 관리만 하는 관료 사회가 이런 가치다원주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일인데요. 이런 방식은 최적의 관리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관리에게 적용되면요, 일어나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관리들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이라는 비용 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린다는 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는 관리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회사나 조직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면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여러분은 많은 부담감,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낄 것이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퍼붓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력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냥 다만 위에서 내린 명령을 수행하면 되고 관료들은 이를 자신들의 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덕을 가장 강조했던 인물이 누구냐? 나치에서의 그 학살 캠프를 운영했던 아이만이라는 인물이 자신은 내려온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미덕을 추구한 사람이지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영혼 없는 전문가들의 벌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일입니다. 이 베버에게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관료사회의 현실을 타파하고 가치다원주의 현실에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가치 자체를 통합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결정과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질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원래 카리스마의 어원인 그리스어에서 카리스마는요, 신의 은총이 내린 재능이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버가 말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느 정도 신성함과 예언자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데서
관료들과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버가 이렇게 말하죠. 정치 지도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가의 명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 바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 책임을 거부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관료들이야말로 정치가로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며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치가들입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정치가들이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되풀이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을 보았다면 그럼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향해 헌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도자가 가진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는 그 신념과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책임지려 하는 그 자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라는 활동에 대한 신념윤리와 현실적 결과를 내겠다는 결정에 대한 책임윤리를 동시에 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함께 지닌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베버는 이런 결단을 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의회 정치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알다시피 의회 정치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투쟁을 벌이는 장입니다. 이들의 순수한 목적은요, 정치 및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떤 신념윤리는 이미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정치가들은요, 정치라는 활동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는 이런 이상적 신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정치가는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가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베버는 이런 상반된 가치를 논리적 차원에서는 묶을 수는 없지만 의지적 차원에서는 서로 묶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베버에게서 이런 상반된 가치들이 의지적으로 묶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의회였습니다. 의회에서 정치 투쟁을 벌이는 동안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적 신념을 밝히게 되고요. 모든 현실적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들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객관적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신념과 책임을 의지적으로 통합시켜야 하는 의회에서 선출된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투쟁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유능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치적 상에서 싸움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불어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은 정치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베버에게 의회는 정치에 대한 진정한 정치적 신념과 책임을 포함한 소명의식이 있는 정치가를 길러내는 정치적 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버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이 베버는 근대 사회가 받고 있는 현실, 가치다원주의를 통한 가치 분열 현상과 관료제에서 생겨나는 공동체적 사안에 대한 결정 능력의 부재라는 두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베버에 따르면요,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분열된 가치를 통합하고 공공사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과 결단 속에서 정치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발휘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베버의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노라면요, 어떤 예언자적 기질을 지닌 강력한 지도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훌륭한 예언자들이 자신이 내린 결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예언자적 기질과 관련해서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전하는 신의 계시,
그가 가진 영웅적 자질 혹은 다른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또 신뢰하는 것이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데 카리스마적 통치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렇게 좋은 정치 지도자는요, 신념을 달리한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통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자신이 보인 비전이 신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지독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세운 비전이 옳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왔을 때, 나쁜 결과가 왔을 때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베버가 내세우고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유사한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다 나 때문에 일어났고 나쁜 일은 다 너 때문에 일어났다. 나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혹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일이 다 잘못된 것은 알고 보면 다 네 탓이다. 베버는 정치가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런 권력 본능은 이해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본능은 책임윤리, 다시 말해 나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근거를 타자에게 지우지 않기에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버 강의는요, 2010년에 미국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패배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말로 닫아볼까 합니다. 미국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 문제였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들은 우리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출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냈어야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그 직접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